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콜로리다주 남서부에는 높은 산맥 아래에 위치한 두랑고란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텐데, 여기가 로켓 산맥과 산웬 산맥의 영향을 받는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10월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5월 말까지도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은데요. 강설량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랑고를 찾는 여행객들은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하이킹, 트레킹, 래프팅, 산악 자전거, 또 겨울엔 스키까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11월 18일 한껏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모자가 공항에 도착합니다. 엄마 엘레인 홀과 둘째 아들이던 13살 딜런 레드와인이었죠. 엄마가 혼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두랑고로 떠나려던 길이었거든요. 즉 그 말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딜런을 마주하던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몇 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우선 엘레인의 남편이자 딜런의 아버지 51세 마크 레드와인은 30년 전인 1980년대에 첫 번째 아내 배 씨와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6년 만에 파경을 맞아요. 불화는 전적으로 마크 책임이었죠. 마크가 감정을 좀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또 막 화나면은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언행인데 틈만 나면 애들이고 아내고 막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배 씨는 이런 횡포를 참다 못해 결별을 선언했고 그나마 두 아들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크가 1989년 엘레인과 재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두랑고에 정착을 했고 첫째 아들 코리 그리고 둘째 아들 딜런을 품에 안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마크의 거친 언행, 폭력이 나아지질 않았죠. 엘레인은 자식을 생각해서 좀 견뎌보려고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마크가 아이들한테만큼은 자상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청소년기 될 때까지 버티던 엘레인은 결국 결혼 18년 만인 2007년 이혼을 결심했고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한들 아버지 마크와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또 주기적으로 자식을 만날 권한도 그에게 있고요. 그렇게 두 아들 코리와 딜런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애들도 아버지를 잘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이었던 2011년 아버지와 함께 애들이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어쩐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거의 그날을 끝으로 아버지와 연락도 잘 안 하고 더 이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치 않나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무슨 일 있었냐 라고 몇 차례 물었지만 애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이후에도 몇 번 더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지만 어딘가 관계가 더 어색해져 갑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2012년 8월 첫째 아들 코리는 아버지와 의조를 선언합니다. 이미 성인이 돼서 아버지를 만나야 할 법적 의무도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둘째 딜런은 달라요. 13살 미성년자라서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딜런이 엄마한테 자기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게 좀 두렵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번엔 좀 안 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지만 마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와야 된대요. 엄마 엘레인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니 애가 가고 싶지 않다는데 꼭 보내야 되는 거냐 조언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때 변호사는
당신이 가진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면접 교섭권, 아빠가 애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마크가 이걸 빌미로 혹시나 소송을 제기하면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결국 엘레인이 딜런을 설득해서 홀로 두랑고로 보내게 된 거죠. 11월 18일 저녁 8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만났어요. 그리고 뒤이어 딜런이 형에게도 문자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형, 나 친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잘 거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엄마 엘레인은 문득 전 남편 마크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혹시 딜런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애가 안 보이네?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엘레인에게 불길함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차를 몰았죠. 자, 차를 몬다는 건 그리로 가겠다는 건데 아까 아들은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녀가 살던 곳에서 두랑고까지 거의 한 540km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가더라도 6시간이 걸리는데 그 길로 두랑고로 향한 거예요. 동시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딜런의 보호자인 아버지 마크를 찾아가게 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크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1월 18일 저녁 6시 두랑고 공항에 내린 아들을 마크가 픽업했습니다. 월마트 가서 장을 좀 받고 두 사람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게 돼요.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딜런은 친구네에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마크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 7시 반, 마크가 일어나 보니 딜런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 마크는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딜런을 깨워서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했지만 딜런이 더 자겠다고 하길래 그냥 두고 마크는 홀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20분, 그러니까 아침에 외출한 지 거의 4시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딜런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친구네 갔나 싶었는데 방금 나갔는지 테이블 위에 먹다 남은 시리얼 그릇이 있더라고요. 또 TV도 아직 틀어져 있고요. 이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응답은 없어요. 이때 마크는 전날 친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대화가 떠올랐고 뭐 그러려니 하면서 자기는 아침부터 일이 많았잖아요. 피곤함을 느껴서 낮잠을 청하게 됩니다. 오후 2시 30분 잠에서 깬 그가 딜런 찾았는데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아니, 문자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왜 이러지?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아버지는 딜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요. 여기서 한 친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전날 밤 딜런이 새벽 6시 반에 집에 놀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지만 결국에 그는 등장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 아버지 마크는 그럼 얘가 혹시 여기 있기 싫어서 지 엄마한테 갔나 싶었어요. 그래서 엘레인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금시초문이다 라는 답이 돌아왔었죠. 그렇게 마크가 통화를 끊고 집안을 살펴보게 되는데 낚싯대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이 녀석이 혼자 낚시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마크는 안도했습니다. 이후에 엘레인, 엄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집에 출동할 때까지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즉각 실종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랑고라는 곳이 수색에 아주 취약한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랑고는 막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고산지대죠. 그리고 그때가 또 겨울입니다. 이 험한 지형과 눈 때문에 물론 딜런이 친구 집에 가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출을 하려다 고립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대규모 수색 인원을 동원했고 주민들까지 다 합세해서 인근 산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마침 또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은 곳은 눈이 거의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220cm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수색은 더 어렵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은 이때 시체 탐지견을 동원해요. 그리고 수색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얼마 후 멍멍멍멍! 탐지견들이 어떤 장소에서 세차게 짖는 겁니다. 거길 보니까 발레시토 호수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바로 잠수부가 투입이 됐고 물 밑을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LA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무턱대고 가출을 할 아이는 절대 아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아빠 집이 싫어서 떠나고 싶었으면 말없이 나오기보다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면 됐을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마크를 강하게 의심했어요. 그리고 여긴 이유가 있었죠. 앞서 낚싯대가 없어진 걸 보고 딜런이 낚시 간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딜런은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몰라요. 근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도 다시 처음부터 딜런이 두랑고에 온 이후의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죠. 자, 비행기 내려서 월마트와 맥도날드 간 거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CCTV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남처럼 떨어져서 걷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왜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어리둥절하고 있던 그때 한 이웃이 남몰래 경찰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런 제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빠란 사람 조금 이상해요. 애를 잃어버린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목격하셨냐 물어보니까 수색이 한창 진행되던 실종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즉 19일이에요. 그날 밤 11시까지 주민들 다 손전등 들고 인근 숲을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막 한참을 짰다가 근데 정작 애 아빠는 어딨지? 동네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 마크네 집 불은 모두 꺼져 있더라고요. 설마 잠을 자는 거야? 우리 일행 중엔 없었는데? 네, 여러분, 보통 어린 자식이 실종됐을 경우 부모는 행여나 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할까봐 어떻게 하겠어요? 집 안팎의 불을 다 환하게 켜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을 다 끄고 잠을 잔다? 혹시 그는 이미 아이가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딜런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난 11월 29일. 경찰은 마크의 집을 급습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거실 곳곳에서 혈흔이 나와요. 소파, 바닥, 커피 테이블, 러그에까지 소량의 피가 뿌려져 있었죠. DNA 조사해보니 딜런의 피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크는 걔는 여기 자주 오던 애다. 작년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그때 묻은 걸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건 맞아요. 딜런이 이 집에 몇 번 온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혈흔만으로 뭔가를 좀 잡아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압수수색은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고요. 답답한 3개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맙니다. 사실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지 오래예요. 엄마 엘레인조차 아들이 이미 살해당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 입증할 증거도 시신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답답해하던 엄마가 어떻게 하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나서줄까 고민을 하다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로 결심합니다. 2013년 2월 17일 LA는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닥터 필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말하면서 전 남편 마크가 아들을 살해한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죠. 여기에 첫째 아들 코리도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주장을 지지했고요. 이거 또 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나는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했고
오히려 엄마가 딜런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애가 가출을 한 거다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진행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마크 씨,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 질문에 마크는 sure, why not?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검사 당일이 되었는데 마크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말았죠. 자, 이게 미국 전국 TV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자 시청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 쇼 그리고 이 엘레인의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레인이 원했던 바예요. 이 방송이 나간 직후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마크의 첫 번째 아내 베시였어요. 직접 엘레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과거 자기가 이제 겪은 마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옥 같았대요. 그리고 베시도 막판에 양육권 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마크가 내가 양육권을 뺏길 바에 애들을 죽여서 산에다 묻어버릴 거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베시가 조심스럽게 엘레인한테 말하죠. 시신은 산에 있을지도 몰라요. 2013년 6월입니다. 드디어 6월이 됐어요. 두랑고를 덮고 있던 그 두터운 눈들이 녹기 시작했죠. 경찰은 즉각 인근 산 지역에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앞서 그 탐지견들이 막 멍멍멍멍 짖었던 그 저수지의 미들 마운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6월 25일 그 아버지 마크의 집에서 13km 떨어진 인근에서 딜런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신에서 머리와 손, 발 일부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수색을 했고 동물 배설물 속에서 손, 발, 뼈를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에 야생 동물에게 뜯긴 것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끝내 머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없어요. 일단 발견한 거 가지고 이제 부검을 진행하게 됐지만 어느 정도 백골화도 되어 있고 또 머리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요. 딜런이 죽은 건 확실해. 그런데 사고사인지 살인인지 규명할 수 없어요. 엘레나는 아들의 유해 앞에서 오열했죠. 그리고 이후 수사는 어떻게 하지? 지지부진되면서 또다시 2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2015년 7월 라플라타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딜런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마지막 두개골을 찾기 위해서 유력한 용의자 마크의 집과 그 인근 지역을 다 수색해요. 이번에도 시체 탐지견이 등장했고요. 그 집 안에 막 킁킁킁킁 거리면서 돌아다녔고 증거를 막 발견하려고 애썼어요. 실제로 그 결과 거실과 세탁기, 트럭 짐칸에서 탐지견이 이제 냄새를 감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바닥 뜯어냈고 마당 다 파헤쳤죠. 하지만 여전히 두개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크는 아니 나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만 지금 이러냐 쏘아붙여요. 그렇게 또다시 사건은 힘없이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4개월 뒤인 11월 1일 한 등산객이 미들 마운틴 상부에서 인적이 뜸한 등산로를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뭐지? 인간의 두개골이 나온 거예요.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DNA 검사 결과 딜런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드디어 찾아낸 거죠. 이 두개골이 나온 곳은요. 몸통이 발견된 장소와 2.5km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엄청 먼 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자, 그 발견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두개골만 가지고 타살인지 자연사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법의학자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두개골을 살펴보던 중 눈 위쪽과 정수리 부근에서 상처를 발견해요. 근데 이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야생에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보통 동물에 의한 상처는 송곳니로 인해 생긴다고 해요. 그럴 경우 그 둥근 구멍 모양 상처가 생기죠. 근데 딜런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워요. 칼에 찔렸다는 걸 의미했죠. 최종적으로 법의학자는 딜런이 눈이 찔린 후 정수리에 2차 공격을 당했다라고 추정해냅니다. 비로소 경찰은 딜런 사건을 실종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요. 2017년 7월 마크를 2급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사이다가 아니에요. 마크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겠죠? 게다가 여기서 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과 변호사 선정 문제로 좀 연기가 됐고요. 게다가 2019년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재판이 무려 4년간 쭉 연기가 돼요. 엄마 엘레나 속은 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2021년 9월 말에 재판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끔찍한 전말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딜런의 형 코리가 나오게 됩니다. 증언석에 앉은 코리가 모두가 경악할 만한 스토리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지난 2011년 아버지와 함께 떠났던 자동차 여행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마크가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 아들들이랑 아버지가 먼저 잠에 들었대요. 근데 이때 딜런이 아버지 노트북을 발견하고 형, 우리 저걸로 게임하자 하고 몰래 화장실로 이제 노트북을 들고 형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진 같은 게 저장된 폴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호기심에 이걸 열어보게 되는데요. 안에 있는 그 사진들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 주인공은 대부분 마크였어요. 근데 어떤 사진 속엔 마크가 막 여성 속옷과 란제리를 입고 있고, 근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기저귀를 막 쓰고 있거나 또 분변을 먹는 무슨 기괴한 장면도 있고, 그 뒤에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경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형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이때 나이가 좀 있었던 형 코리가 그래도 동생한테 너 우리가 이 사진 봤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때 코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그 아버지의 사진 몇 개를 찍어서 저장해두게 돼요. 여행은 끝났지만 형제들 마음속에 피어나는 아버지에 대한 경멸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를 멀리했고요. 아예 성인된 코리는 의절을 결심했고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 마크는 아니 아들들이 갑자기 왜 이래? 태도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요즘 왜 아버지 잘 안 만나냐? 실랑이를 벌이던 중 큰아들 코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일을 발설하게 되죠. 노트북에 있는 그 사진들 우리 다 봤다. 당신 너무 추악하다. 경멸한다.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크 또한 이제 비밀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고 모멸감에 휩싸여서 그도 코리와 연을 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1월 18일입니다. 둘째 딜런이 아버지를 방문했죠. 근데 이때 딜런이 떠나기 전에 형한테 부탁해서 그 예전에 찍어둔 사진 몇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딜런이 이 사진을 빌미로 자기도 아버지와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도착 당일 밤 집에 가서 아버지와 마주했고 사진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그날 밤 두 사람이 사진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마크가 이성을 잃고 끝내 아들을 살해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집에서 발견된 딜런의 혈흔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마크 변호사 측은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너네 주장 말도 안 된다. 딜런은 누군가에게 납치됐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가출해서 야생동물 공격을 받아서 죽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법의학자가 부검을 하기 전에 수사 보고서를 사실 확인했대요. 그 점을 꼬집었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미 마크가 살인범이라고 찍어 놓고 검사를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다면 사실 수사 보고서를 먼저 확인한 건 문제가 있는 점이에요. 게다가 또 이 법의학자가 이제 분석을 하던 도중에 뼈를 부러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아니 봐라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낸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주장합니다. 더 있어요. 검사 측이 마지막에 증거로 혈흔을 제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었거든요. 막 흩뿌려지는 정도의 양은 아니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아니 그렇게 살인까지 벌어질 다툼이 있었다면 더 많은 혈흔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거죠. 게다가 시체 탐지견 자체가 애초에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계속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 측은 이 모든 건 엄마 일레인이 TV 프로를 나가서 마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배심원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크는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일관했어요. 그냥 무죄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자기 자식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로서 뭐 가출을 했건 납치를 당했건 자기가 완전 보호를 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근데 재판관들조차 참 저 아버지는 너무 의연하다. 어떻게 죄책감도 전혀 없냐. 진짜 아들을 잃은 거 맞냐? 라고 갸우뚱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몇 주간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이 끝이 났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배심원단은 2급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마크에게 유죄를 판결했어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유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2급 살인의 최고형인 징역 48년을 선고합니다. 엄마 엘레인은 재판이 끝나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마크에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보니까 실종된 지 반년 지나서 유해 찾았고요. 심지어 두개골은 거의 3년 만에 찾았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범인이었다면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런 분통함 속에서 엘레이는 내가 그 인간의 폭력성을 알고 있는데도 내가 아들을 보냈다라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로 가득했죠. 또 형 코리 또한 그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 두 사람의 언론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점점 그 딜런에 대한 상처를 잊으면서 지금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딜런과의 추억이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해한 마크 레드와인 그의 삶에는 한 줄기 구원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1살이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갑자기 발생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잠을 자던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10달을 배 아파서 이제 막 낳고 부모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말 황망함이 너무 크겠죠. 그리고 여기 그 비극이 닥쳐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1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귀여운 아기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케일럽,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캐슬린 폴빅, 그리고 아빠는 크레이그 폴빅인데 이 중 아내 캐슬린은 꽤 슬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고 거기에 더해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후 그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캐슬린은 누구보다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레이그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 케일럽이 태어나고 캐슬린은 지금 남편의 자식까지 드디어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생각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9일째가 되던 날, 분명 자고 있던 아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아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가 부부의 곁을 떠났어요. 큰 슬픔이 닥쳐왔지만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 선물처럼 부부에게 새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이름은 패트릭. 부부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좋은 부모가 돼서 아이 잘 키우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패트릭이 태어나고 4개월쯤 아이를 돌보던 엄마가 이상함을 또 감지합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움직임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여보, 다급히 남편 불렀어요.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캐슬린은 앰뷸런스 불렀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겨우 4개월 만에 패트릭의 호흡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부는 2번째 아이도 떠나보냈죠. 그들에게 3번째 아이는 1년 반 뒤에 태어납니다. 이번엔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고 이미 2번의 힘든 일을 겪은 부부는 행여라도 사라가 나쁜 일을 겪을까 노심초사 육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라가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 듯 했는데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또 비극이 찾아옵니다. 와, 3번 연속. 이걸 과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1999년 3월 1일 뉴사우스 웨일즈의 응급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와요. 저기요,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 그런데 이어진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미 3명이나 죽었는데. 이걸 듣고 접수원도 흠칫 놀라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미 3명이나 떠나보냈다고요.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캐슬린 폴빅이요. 앞서 그 캐슬린 부부가 맞습니다. 즉 지금 신고 내용은 부부의 4번째 아이가 또다시 숨을 거둔 거예요. 와. 당시 부부는 3번의 아픔 딛고 넷째 아이 로라를 품에 안게 됩니다. 로라의 나이가 18개월 때였어요. 근데 이때 또 돌연사를 한 거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보통 의학적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살 미만,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라의 죽음, 원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심근염이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종의 심장병이에요. 근데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때 부검의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니, 이 집에서 지금 로라가 4번째로 죽은 아이네? 그는 즉각 이 사실을 경찰에 전달했죠. 사실 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이나 부검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영아 돌연사가 종종 아동학대범의 변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를 질식사시키거나 방치해놓고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매도우의 법칙인데요. 매도우의 법칙. 영국의 유명 수학과 의사 매도우 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비극이고 둘은 의심스럽고 셋은 살인이다. 즉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게 둘, 셋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죠.
이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이론은 1990년대 영미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찰은 연쇄살인이 벌어졌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아이들의 엄마 캐슬린을 소환합니다. 정작 캐슬린은 조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문이 닫히고 형사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내 아이의 지금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고요? 이걸 알게 됩니다. 아니, 배 아파서 낳은 지 얼마 안 된 내 자식들을 내가 왜 죽이냐고요. 그럼 애초부터 낳질 않으면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캐슬린이 울면서 모든 걸 부정했어요.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특히나 막내 로라는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아이 중에서 처음으로 로라가 1살을 넘기는 그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로라까지 사망하고 엄마는 살인 용의자가 되고 그녀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지금 증거도 자백도 없는 상황. 경찰 수사 또한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나타났죠. 그걸 제시한 사람이 바로 남편 크레이그였어요. 경찰에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는데 제 아내가요, 육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내 일기장에 좀 수상한 말이 써져 있어서요. 남편이 가져온 아내 일기장을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내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떠나고 싶어진다. 제일 무서운 순간은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일기장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엄마의 일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증거를 확인한 형사도 온몸에 털이 섰죠. 이건 누가 봐도 아이를 죽인 엄마가 쓴 글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되면서 캐슬린은 자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와, 이 여자가 자식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대. 이 타이틀과 함께 소식은 호주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캐슬린은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가 됐죠. 비난과 손가락질 피할 수 없었고요. 재판은 무려 7주간 이어졌지만 여론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에 아빠인 크레이그가 죽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TV 채널에서 방송됐다고 해요. 또 재판에 선 의료 전문가들 역시 이 아이들이 다 자연사를 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그렇게 캐슬린의 살인 혐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그 캐슬린이 쓴 일기장, 문구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불타올랐죠. 너무 정말 나쁜 여자다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넷째 로라가 죽기 전과 후에 캐슬린이 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엄마인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내가 가끔 로라를 닥달하고 엄하게 굴긴 했다. 아이는 떠났다. 도움의 손길과 함께. 자, 조금 수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특히나 도움의 손길과 함께 이거였어요. 아니, 무슨 도움? 검찰에서는 이걸 이 도움이라는 게 사실상 그녀가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캐슬린은 완벽하게 부정을 했고요. 그럼 그 반박을 좀 들어볼까요? 캐슬린은 이제 로라가 죽고 4번째 아이까지 죽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이를 가져갔다, 데려갔다 라는 의미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도 좀 쉽게 납득이 안 되죠.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캐슬린에게 유죄, 징역 25년형이 내려집니다. 당시 그녀는 계속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캐슬린 편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주 범죄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캐슬린, 이 이름이 기억이 되고요.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갈 무렵이었죠. 우연히 캐나다에 있는 알라드 로스쿨에서 있는 에마 컵리프 교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법정에 제출된 증거 다 살펴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의 제대로 된 물증이라고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물증이라고는 일기장밖에 없는데 이걸로 유죄가 인정돼?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커니프 교수가 주변에 있는 법학자들과 함께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이 빅토리아 법의학센터의 센터장 스티븐 코드너라는 교수였죠. 이 코드너 교수도 사건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무려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125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 방대한 레포트의 결론이 뭐였냐? 폴빅내의 내 아이가 질식당했다라는 증거는 물론이고 살해당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지금 다 돌연사했다는 이론인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한편 캐슬린의 변호인단은 이런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이 재수사라는 게 시작되기까지도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세계적인 면역 유전학자 비누에사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히나 그 넷째 자녀 로라의 심장 조직 샘플을 보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로라의 사망 원인이 심근염이었는데 그게 유전적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숨진 것이 결코 살인이 아닌 게 되고요. 비누에사 교수도 조직 샘플 뿐만 아니라 아이들 부검 결과까지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근염 이 자체가 유전적인 문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더 확실히 봐야겠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캐슬린의 DNA를 좀 채취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돼요. 마침내 그녀의 DNA가 연구실로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엄청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캐슬린의 유전자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칼모듈린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원래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 몸에서 심장 질환에 엄청나게 취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돌연변이가 사라와 로라 두 딸에게서도 발견이 되었고요. 게다가 종류가 좀 다르긴 했지만 아들들 케일럽과 패트릭에게도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와,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죠. 재조사 신청하고 3년 후인 2018년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냐? 둘째, 그 앞서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그 캐슬린의 일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앞서 그 과학적 증거는 뭐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건 뭐 밝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일기장입니다. 캐슬린은 당시에 그 엄마로서 이제 3명, 4명의 아이를 다 잃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걸 적어 놓은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내용이 좀 애매하잖아요. 반응은 싸늘했죠. 결국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재조사 기회였지만 조사위원회는 아니, 캐슬린이 아이 죽인 거 맞아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번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캐슬린은 절망했어요. 한편 이걸 듣게 된 비누에사 교수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교수가 호주 과학학술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시오. 내가 이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하고 불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학술원에서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뭐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보니까 오라, 그렇네. 이거 사법부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두가 캐슬린의 명예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이번엔 또 덴마크 쪽 연구실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 덴마크 연구팀은요, 돌연변이 칼모듈린 유전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폴빅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유전자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 생쥐들이 심장이 멈출 확률이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동참한 과학자들 다 나서가지고 이 모아놓은 결과들을 주지사한테 또 2차로 보내면서 이거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보내게 돼요. 여기엔 총 90여 명의 과학자들이 동참했고요. 또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2명에 또 올해의 호주인으로 뽑힌 과학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재조사가 한 번 끝났잖아요. 유죄 선고됐고. 근데 그걸 또 재조사해?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유수한 그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막 청원을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2022년 4월에 드디어 2번째 재조사가 시작됐죠. 이때는요, 호주뿐만 아니라 덴마크에 있던 연구자들도 호주로 와서 직접 증언대에 서기도 합니다. 한편 그 사이에 변호사 측에서는 일기 내용에 대한 변론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일기장 내용 때문에 계속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 또 범죄 심리학자에게 내용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랬어요. 이 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슬픔이다. 그러니까 캐슬린의 주장대로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책감에 그녀가 쓴 거라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무려 100명에 가까운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캐슬린의 무죄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길고 긴 험난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드디어 작년 2023년 6월 재조사가 끝이 났고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게 돼요. 그는 공식적으로 캐슬린의 사면을 선언합니다. 무려 20년간의 감옥 생활과 억울한 누명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캐슬린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생각해보면 캐슬린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 매도우의 법칙, 이게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예요. 일단 이 법칙을 만든 로이 매도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돌연사 증후군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그게 또 들켜버립니다. 자기는 막 자신만만하게 이게 이론입니다 했는데 조작한 거야. 또한 캐슬린이 누명을 쓴 데에는 사실 그녀가 제가 부모님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캐슬린은 살인자의 딸이다 라는 과거, 이 과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뭐 편견의 오해, 또 아이들의 유전자 병, 기가 막힌 우연이 얽히고 설켜서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30대였던 젊은 주부가 백발이 성성한 50대가 될 때까지 캐슬린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현재 어린 시절 가까웠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세월과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누구보다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폴빅 유전자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참 그 지구 의학의 역사상으로서는 획기적인 발견이었겠지만 덕분에 캐슬린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